나는 좀 달라. 달라. 약간 이런.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물으면 일단 기분 안 좋아하고 우리는 다른 중남미 나라와 달라. 왜냐하면 원주민 인디오가 많은 페루, 볼리비아 이런 데랑 한데 묶이기 싫은 거죠. 자, 오늘도 역시 전문가와 심도 있는 대화, 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역시 칠레 관련해서 지리와 문화와 그 지역에 대해서 특색을 재밌게 알려주신 분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자 칠레 카톨릭대 교수님 민원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것도 역시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칠레의 역사. 네. 칠레 역사에 대해서 좀 칠레 역사는 좀 특이한 게 있나요? 특이하다면 독립 이후. 독립 이후. 또 식민지 시기도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독립은 언제쯤 됐어요? 독립이 한 1810년부터 1826년 그 사이에 중남미 전체가 독립을 합니다. 네, 독립을 하는데 보통 정복자들의 꿈은 금을 찾아가는 곳인데 네. 식민지 시절에는 이 중남미가 너무 광활하니까 스페인 정복자들이 부왕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스려요. 부왕령? 예, 그래서 바이스 로열티죠. 영어로는 비레이나또 스페인어로. 그래서 처음에는 멕시코 지역에 만들고 네. 또 점점점 정복을 해가면서 지금의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지역에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페루를 중심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고 브라질은 포르투갈 영토가 됐고 그래서 식민지 시절에는 칠레는 페루 부왕령에 속해 있었지만 우리가 지리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위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칠레로 건너오는 게 쉽지 않고 또 그때만 해도 정복자들이 칠레가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를 잘 모를 때죠. 왜냐하면 그렇죠. 굉장히 험준한 산맥과 험한 지형인데 인구는 많지 않고 또 칠레 마푸체 인디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마푸체 인디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정복이 쉽지 않아서 부왕령에 속해 있으면서도 약간 독립적인 나라였어요. 칠레는. 그리고 이 중남미 자체가 어떤 분들은 중남미가 독립할 때 왜 하나의 중남미가 안 됐냐 똑같이 스페인의 식민지인데 하는데 이게 정복 시절에도 부왕령을 만들었지만 부왕령끼리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부왕령 내에서도 자연환경 때문에 네. 통치를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왕령 내에서도 쪼개져서 행정구역이 있었다면 독립이 바로 그 행정구역이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부왕이라는 거는 아까 바이스 로열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칠레 국왕이 있으니까 부왕이 오는 거죠. 칠레 국왕? 칠레 스페인의 국왕이 있잖아요. 스페인의 국왕이 있으니까 이제 칠레는 부왕이 있다. 그러니까 칠레는 부왕이 없었죠. 페루 부왕령에 속해 있는 나라였죠. 그렇게 됐었군요. 네. 저 때가 지금 지도 나오는 게 네, 거의 식민지 말기 때. 시절이죠. 이제. 저 때는 칠레가 좀 그때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그맣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페루 볼리비아 영토 분쟁 그쵸. 칠레 사이에 바로 이 지역이 이때만 해도 그 칠레 행정구역에 관할 지역이 아니었죠. 독립 후에도 여기는 칠레 땅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전쟁을 통해서 칠레가 이 지역을 확보하고 그렇군요. 이 지역이 바로 요즘에 이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 트라이앵글 지역이죠. 그리고 점점 남하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 정복자들이 네. 여기 식민지 와가지고 식민지화 할 때 금맥 찾아서 왔을 그렇죠. 때는 칠레는 금 안 나요? 금이 없죠. 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건 뭐 왜 아르헨티나에 산맥에다가- 라플라타 강이라고 있잖아요. 그 라플라타가 스페인어로 은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가면 은광이 나타난다라는 꿈을 가지고 라플라타 강이라고 붙였다고 해요. 왔는데 아무것도 그리고 이제 페루가 부왕령이 된 것은 이제 지리적으로 네. 또 멕시코 아래에 있기도 하고 금은 보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페루를 부왕령을 삼았는데 실상 페루가 그렇게 실속이 없어서 페루는 정작 식민 시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쇠락세를 보이죠. 아하. 네.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네. 요거는 독립은 어떻게 이루게 된 거예요? 이제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너무 통치하기가 힘드니까 식민지 시절에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가 설치돼서 일본 사람들이 오듯이 본토에서 이제 지배를 할 관리자들이 건너가죠.
이제 거기서 물론 혼혈도 있었지만 또 점차 정복이 자리를 잡아가면서는 스페인 본토에서 여자들도 건너가서 어떤 지배 계급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민지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나죠. 네. 스페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 그런데 스페인 본토에서는 이 사람들을 스페인인으로 인정하기보다 서자 취급을 해요. 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로 크리올이라고 하고 크레올. 예, 식민지 신대륙에서 태어난 스페인의 후손들. 스페인어로는 크리오요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간 제2국민 취급을 하면서 최고직은 당연히 스페인 본토에서 온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고 네. 스페인에서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백인이고 스페인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이 사람들은 최고직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올들이 점점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때 스페인과 유럽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스페인도 굉장히 19세기 들어서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또 스페인이 1898년에 미국과 전쟁에서 필리핀도 잃어버리고 쿠바도 잃어버리고 네. 또 그 전에도 영국이 한번 패배를 한 경험이 있고 그러면서 스페인의 왕조가 불안정할 때 스페인의 그전 왕조가 합스부르크 왕조였는데 부르봉 왕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공백기가 생겨요. 네. 공백기가 생기면서 이 크리올들이 분열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보통 한국에서는 중남미의 독립은 원주민의 투쟁과 뭐 억압과 핍박받는 원주민의 투쟁으로 그렇죠. 일으켰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중남미의 독립은 원주민들의 참여한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물론 협조는 했겠지만 네. 이 크리올들이 서자 취급을 받는 크리올들이 지배자가 되고 싶어서 일으킨 것이 중남미의 독립운동입니다. 이건 진짜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중남미 전체가. 자기네들이 지배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네. 또 거기서 차별을 받게 되니까 그렇죠. 그들이 차별받는 백인들이 일으킨 운동이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그럼 이런 독립의 그런 뭐 시초라고 네. 할 수 있는 이런 크레올들의 시작이면 네. 이게 또 문화적으로나 뭐 그런 걸로도 역사를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크리올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고 칠레에서도. 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나폴레옹의 동생이 스페인의 왕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명나라와 청나라가 있으면 명을 따를 것이냐 청을 따를 것이냐 그쵸. 했듯이 이제 이 식민지 내에서도 그러면 스페인의 원래 왕조를 따를 것이냐 나폴레옹을 따를 것이냐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어떤 파가 갈라지잖아요. 또 식민지를 유지하고 싶은 파, 여기서 독립하고 싶은 파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때 스페인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고 그 정권의 공백기가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당연히 이 본토가 흔들리면 네. 여기 나와 있는 부왕령의 관리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크리올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중남미를 공부하면 중남미의 독립운동은 북쪽은 시몬 볼리바르, 남쪽은 산마르틴. 그래서 뭐 둘이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똑같은 역사를 누구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것처럼 그렇겠네요. 제가 한국에서 중남미를 공부할 때는 남미의 독립은 산마르틴이다. 아르헨티나의 산마르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칠레에 가니까 산마르틴 얘기가 없어요. 칠레에서는 칠레의 독립은 베르나르도 히긴스가 했다. 역사를 보면 산마르틴과 함께. 시기가 어느 정도 타이밍적으로 다 맞물린 그런 것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유럽의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유럽의 어떤 역사적인 이슈가 있으면 그게 식민지가 영향을 받고 그게 독립 이후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올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국가를 건설하고 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지배층으로 있고 이제 독립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이다라는 게 있어요. 다민족 사회가 서서히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그런데 여기는 애초에 원주민이 있었고 또 식민 시기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흑인 노예가 들어왔고 또 독립 이후에 유럽 각지의 이민들이 들어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찾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계 모든 문화와 모든 인종은 중남미에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인류학적으로도 중남미에서는 태어날 아이의 피부색을 모른다는. 네. 왜냐하면 내 피 속에 어딘가에는 흑인의 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겉모습은.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의 백인 인종을 뭐 아주 흔한 모른다고요? 일이지만 아주 흔하지 않지만 네. 백인 부모 사이에서도 흑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고 아주 귀한 뭐 드문 일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칠레 친구가 아들이 셋인데 네. 남편은 스페인어로 모레노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브라운 계통이고 네네. 그 골격은 서양 사람 같고. 근데 큰 아들은 키도 크고 골격과 머리색이며 다 서양 사람과 백인이에요. 둘째 아들은 키와 골격은 서양 사람인데 머리털이며 다 까매요. 셋째 아들은 땅딸막하고 인디오 같은데 골격이랑은 머리색은 또 백인 같아요. 막 그런 최근에 과학 논문도 나왔잖아요. 전 세계인들의 DNA를 딱 지금 네. 분석을 해보면 네. 몇 퍼센트 흑인, 몇 퍼센트 네. 백인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다 섞여 있는 게 그렇죠. 그게 칠레다. 네. 크리올들이 그러면은 지금도 요거는 문화적으로 네. 궁금해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딱 주요 요직을 지금 맡고 있다고 하면 요직 정도가 아니죠. 완전 지배계층이에요. 완전 지배계층. 이거 중남미 전체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어로 올리가르킥 또는 과두 계급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이제 그들이 지배층이 됐고 원주민을 기반으로 만약에 독립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다면 원주민 문명권별로 나라가 갈라졌어야 되겠죠. 아하.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크리올들이 이권에 따라서 또 식민지 시절에 뭐 자연 지형과 여러 가지 이권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나눈 그 행정구역대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물론 시몬 볼리바르와 산마르틴이 통합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권 다툼이 굉장히 심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고 식민지 시절에도 이 넓은 영토에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기 네. 때문에 통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둘이 만날 때 결국은 이제 화해를 하지 못하고 각 나라로 물론 이제 시몬 볼리바르와 산마르틴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도와줬지만 통합의 꿈은 이루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칠레가 독립을 하고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의 크리올들이 이제 독립 이후에는 이들은 어떤 서자로서의 그런 억울함, 네. 분함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본토보다 더 백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오. 그런데 이제 유럽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 이베리아 반도도 프랑스와 피레네 산맥을 접하고 있어서 뭔가 유럽인 듯 유럽이 아닌 듯 하잖아요. 그리고 스페인의 역사를 보시면 스페인이 식민지를 이제 크리스토벌 콜론을 보내서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할 때 그 1592년이 스페인이 통일을 이룬 해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500년 이상을 아랍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랍을 축출하고 또 그 사이에 유대인을 축출하고 그 이전에 뭐 켈트족, 무어족 여러 종족의 지배를 받아서 이미 스페인 자체가 혼혈의 땅인데 혼혈의 땅에서 다시 건너가서 새로운 혼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종이 정말 다양할 수밖에 그렇네요. 없죠. 저는 인종이라고 부르기가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남미 할 때 뭐 메스티소다 뭐 몇 분의 1이 섞이면 몰라도 하는데 그 구별 자체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몇 분의 1을 나눈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남미 가보시면 백인인 듯 아닌 듯 원주민인 듯 아닌 듯 또 뭐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는 백인 국가다라고 말씀하시기가 쉬운데 실제로 연구 조사에서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DNA를 검사하면 원주민 피가 더 많다고 해요. 겉모습은 굉장히 백인 같은데 그래서 백인 국가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원주민 국가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유럽 이민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칠레는 이제 독일을 택했죠. 칠레는 독일의 이민 사무국도 설치하고 네. 우리가 지리 시간에 본 그 남쪽 지역이 독일과 굉장히 지형이 비슷해서 독일 사람들이 건너가서 살기에 편했다고 해요. 적응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독일의 영향이 굉장히 많고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독일 이민이 중남미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커요. 독일 이민이.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뭐 브라질에도 남쪽에 독일 사람들이 많이 갔고 아르헨티나도 많이 갔고 또 제1차, 2차 세계대전 후에도 독일 사람들 나치, 네오나치 남미로 많이 갔습니다. 동독의 그 전 지도자 중에 한 명인 회네커도 칠레에서 죽었고 회네커 딸은 뭐 아르헨티나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유럽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고 유럽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크리올들이 이제 본래 있던 크리올에 새로운 계층이 들어와서 경제력을 합치면서 또 새로운 크리올에 합류를 하고 그렇게 엘리트층을 형성해서 네. 그렇게 형성된 엘리트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원주민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저는 그 점을 원주민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나의 인종을 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어떤 센서스를 하면 네. 이런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는 그게 셀프 아이덴티파이 내가 생각하는 그렇죠. 그러면 좀 섞인 사람들은 자신을 백인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더 많이 섞인 사람들도 자신을 원주민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기를 꺼려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리고 이미 독립할 무렵에 원주민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원주민 종족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마야, 잉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종족이 있었는데 그 종족들이 이미 다 식민지 시절에 뿔뿔이 흩어졌고 그래서 원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뭉치기가 결코 쉽지 않고 그렇게 카테고라이즈 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카테고라이즈 하기 어렵고 또 스스로도 대부분은 그렇게 카테고라이즈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미 혼혈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 칠레에서 2019년도 일어난 시위도 그런 사회 불평등에 이제 대항해서 일어났지만 네. 그게 이미 이 식민지 시절부터 몇백 년을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난 뒤에 경제 상황은 훨씬 좀 나아졌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칠레는 굉장히 바지런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페루와의 격차를 벌이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페루는 식민 시절에는 부항령이 있고 굉장히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가지 않았고 왜냐하면 생각보다 자원이 별 볼 일 없네. 네, 그래서 점점 쇠락의 길을 겪고 있고. 네. 칠레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막과 산맥을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의지가 강했겠죠. 대단한 네,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갔겠죠.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하면서 그리고 칠레가 독립했을 때 처음부터 지금처럼 긴 나라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리 시간에 봤던 마푸체 인디오의 저항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도 스페인 정부도 마푸체들은 독립적인 영토에서 살게 인정을 해줬을 정도예요. 그래서 독립한 이후에도 이 마푸체를 점령해서 남쪽까지 내려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러면서 어떤 군사적으로나 또 독립하면서부터도 유럽 사람들 발바라의 상우를 통해서 영국 상인들이 들어오고 북쪽의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을 투입하고 어떤 유럽 사람들을 다 투입해서 굉장히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칠레 경제 상황은 독립하고 나서는 잘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편인가요? 그랬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태평양 전쟁에서 광산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네. 그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원인은 그때는 그 지역이 볼리비아 영토였기 때문에 칠레에서 광산업을 개발한다거나 할 때 볼리비아에 일정에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런 조약이 있었어요. 네. 조약이 있었는데 볼리비아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너희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칠레 측에서는 조약이 어긋나지 않느냐. 예. 하니까 이제 볼리비아에서 싸움을 걸었죠. 그런데 그때 페루는 내가 그래도 식민지 시절에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볼리비아 연합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모했던 것은 페루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가 하면 칠레는 이미 굉장히 왜냐하면 독립 이후부터도 이 마푸체 인디오를 점령하고 굉장히 전쟁에 익숙한 나라였고 네. 군사적으로 대비를 많이 해오고 있던 상태였고 그런가 하면 이제 페루와 볼리비아는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또 페루는 칠레가 아니 우리 부항령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것들이 먼저 독립을 해? 괘씸했어요. 형님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한번 내 혼을 내주리라 해서 볼리비아 연합을 하고
칠레와 전쟁을 했지만 두 나라가 모두 패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칠레는 19세기 말에 독립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그 광산을 차지하면서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든 것이고 페루는 그 땅도 잃어버리고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국내적으로 굉장한 혼란을 힘들어져. 겪게 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볼리비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칠레가 그렇게 보면 운이랑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굉장히 좋았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요거 종교적 상황. 네. 칠레는 종교로 크리스천? 캐슬릭? 국교가 가톨릭이죠. 카톨릭이고. 네, 국교가 가톨릭이고 요즘에 그 기독교도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제의 수가 모자라다고 해요. 그래요. 네, 이제 오지까지 갈 수가 없고. 역시 유통이 문제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 누구나 모두가 강제로 하라고 하면 거부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이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성당에 가보면 뭐 한 번만 안 가도 고해성사를 하고 굉장히 의식을 따르지만 뭐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성당에 가보시면 아니 얘네들 태도가 이래도 되나 할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기독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가톨릭의 어떤 문화죠. 제가 보면 친구들도 나는 무신교야. 나는 신을 안 믿어. 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49대도 지내고 그렇죠. 뭐 종교에 기도도 따라 하고. 하듯이 거기도 보면 다 성당에 가서 벨라토리오라고 해서 장례 치르듯이 며칠 동안 미사도 하고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카톨릭의 그런 색채가 되게 짙은데 막 엄청 엄청 짙다고 볼 수 릴리저스하진 있죠. 않고.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들이 아시아를 볼 때 다 유교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유교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잖아요. 약간 종교랑 우리 생활 문화를 좀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이 것처럼 이쪽도. 중남미는 가톨릭이고 그리고 식민 정복의 목적은 가톨릭의 전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나 가나 중남미에 가보시면 네. 도시에 광장이 있고 광장을 중심으로 대성당이 있고 그렇게 도시가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까 저 유럽 이민은 네. 왜 독일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고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크레올이나 이런 네. 식민 이런 거는 스페인으로부터 많이 와놓고 네. 또 언어도 스페인어 네. 쓰잖아요. 네. 근데 독일 이민을 받았다. 어떤 퍼즐이 딱 아구가 맞아서 이제 그 당시 독일 역사를 봐야 하죠. 독일 역사. 네. 일단 그 19세기 말에 독일이 불안정했고 일단 식민지 시절에는 스페인에서 이 신대륙으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도 그 당시에 어떤 계급이 있었다면 네. 귀족의 성이 있고 네가 신대륙으로 가면 양반으로 올려줄게라는 정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건너간 사람들도 있고 또 유럽도 뭐 전쟁과 기근으로 해서 힘들어질 때 뭐 독일 사람들이 루마니아에 가서도 살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독일에서 어려울 때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가는 거죠. 우리가 엄마 찾아 산말리가 있는 이유도 당시 이탈리아 상황이 뭐 무솔리니 지배, 뭐 통일을 이루고 일자리가 없고 할 때 마침 아르헨티나는 산업이 뜨고 있으니까 아르헨티나로 건너가고 이게 유럽의 역사와 중남미 각 국가의 현실에 따라서 가는데 칠레는 독일과 궁합이 잘 맞았죠. 그래서 아예 사무소까지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지금도 이제 칠레에서 이 독일의 영향이 굉장해서 지역마다 16개의 도이치슐레가 있습니다. 독일 학교. 예, 독일 학교가 있고 이 독일 학교 외에도 뭐 스위스 슐레도 있고 뭐 또 도이치슐레에 속하지 않지만 또 독일계 학교도 있고 이 도이치슐레 학교 연합에서 뭐 회장을 뽑는 것은 거의 칠레 유력 정치인급에 해당하는 막강 파워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뽑고 또 이렇게 뭐 리세 앙뚜앙 드 생텍쥐베리 우리가 흔히 하는 생텍쥐베리 학교 프랑스 학교도 있고 네. 또 각종 클럽들이 있어요. 뭐 클럽 이탈리아노, 이태리 클럽, 뭐 클럽 프란세스, 프랑스 클럽.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칠레에서 유명한 어떤 푸엔텔레마나 정확히 말하면 German
파운트 그래서 어떤 굉장히 유명한 샌드위치 집인데 이름이 저머니로 들어가 있고 이 독일식 쿠헨도 칠레에서 먹고 그리고 뭐 독일식 뭐 학센이라고 하는 돼지고기 학센. 네, 학센도 알죠. 칠레에서 베르닌이라고 하고 옥토버 페스트 칠레에서 하고 예 그래서 그냥 유럽이 여기저기에 있죠. 그냥 유럽 문화가 저는 이제 짝퉁 유럽이라고 하는데 짝퉁 유럽. 예, 칠레 우리가 그때 말했던 온세 티타임도 영국식 티타임. 또 빵도 음식도 결국은 인디오 문화도 있고 유럽 문화도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뭐 테이블 매너라든가 여러 가지는 기본 베이스가 유럽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웨스터너라고 말하는 거죠. 저 때 지금 그 아까 연도를 보니까 네. 독일이 1차 대전에서 지고 나서 그렇죠. 엄청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돼서 많은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다. 그래서 약간 이민에 대한 수요 이런 네. 것도 많이 좀 그렇죠. 늘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칠레 나치 마을도 있었습니다. 나치 마을이요? 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네 여기서 이루지 못한 꿈을 그래서 네. 그 2차 대전에서 이제 나치들이 결국 질 때 네. 아르헨티나나 칠레로 간 거죠. 그쪽으로 넘어간다라는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칠레 남부에 나치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연구하시는 독일 학자들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없죠. 없- 그러나 없다면 이제 없겠죠. 이제 뭐 그런 독일의 어떤 교수님께서 그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때 증인들이 나와서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그런 걸 이제 에스노그래피로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막 히틀러가 죽은 게 아니라 뭐 남미로 도망갔다. 남미로 도망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 어디서 있죠. 살고 있다 막 이런 아르헨티나 그런 말이 돌 어디서. 정도로. 그래서 칠레에서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은 독일계 성씨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보통 뭐 남미 하면 스페인만 생각하시지만 네. 칠레 가시면 제도도 독일식을 많이 따라했고 이 독일 이민들이 칠레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됐죠. 독일 사람들이 사실은 그 효율성 이런 걸로 따져서는 네. 굉장히 칼 같고 효율적인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문화 그래서 자체가. 제가 이제 칠레 문화를 보면 제가 독일에 한 학기 있으면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독일의 효율성이 남미의 어떤 융통성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와. 재밌어요. 그래서 독일 칠레 커플도 많아요. 독일 칠레. 예,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반대라서 끌렸다가 반대라서 많이 헤어지는데. 네. 네. 그러나 이제 매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칠레가 참 재밌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다른 중남미와 조금 달라요. 중남미성이 있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람들이 뭐 낙천적인 듯 보이면서 또 굉장히 절약하고 근데 이건 자연환경과도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척박하고 언제 지진 날지 모르고 그래서 하면서도 굉장히 남미에서는 그래도 시간도 잘 지키고 독일식이 많이 있지만 네. 또 정말 독일 사람들과 비교하면 또 독일식은 아니고 그런 재밌는 게 있죠. 약간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죠. 개념으로. 정말 진정한 하이브리드는 중남미에 다 있습니다. 또 독일인만 있는 게 아니고 스페인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는 바스크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고. 오. 네. 아니 저는 일단 뭐 중남미 이런 칠레 이런 거 이쪽을 잘 모르니까 네. 칠레 하면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자연에 네. 산 많고 왠지 이렇게 까무잡잡한 네. 분들 좀 그런 분들이 그냥 많이 살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다문화적으로 엄청나죠. 어. 이제 어떤 한국 학생이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가 뭔가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온통 중남미 사람들 나오면 원주민 인디오만 나오다가 갑자기 뭐 중남미의 뭐 어느 교수가 나서 인터뷰를 하면 하얀 백인이 나오더라. 또 한국에 와 있는 중남미 대사님들 모여보면 대부분이 백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왜곡된 시각으로 본다? 이게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상상된 공동체라는 책이 있잖아요. 상상된 공동체. 영어 제목이 Imagine Community. 네. 그게 어떤 중남미를 놓고 보면 국가를 형성할 때 어떤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면서 민족성의 개념도 희박하고 네.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거죠. 뭔가 국가를 하나로 뭉치기에는 그렇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라는 어떤 모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이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어떤 사람들을 뭉치게 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된 공동체, 상상된 정체성을 만드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유럽은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발판이 식민지 정복이죠. 여기서 금은 보화를 가져가고 여기서 식량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근대화를 이루었다면 이 중남미는 유럽으로부터 저는 불완전한 근대화라고 부르고 싶은데 유럽이 근대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민지를 정복했기 때문에 근대화를 전파한 게 아니죠. 그리고 농업도 자기들이 재배하고 싶은 것만을 단일 작물을 재배해서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고 갔고 그러니까 독립 이후에도 크리올들은 그 식민지 지배 방식으로 원주민들을 지배하면서 국가를 형성하고 그 전통이 이제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그래서 산업 발전의 기틀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옛말에 죽은 자식 뭐 만지기처럼 뭔가 계속해서 유럽을 꿈꾸면서 유럽이 자기들은 유럽이라고 그게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들도 저도 처음에는 지들이 무슨 유럽 사람이 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지 자기들의 부모가 거기서 왔고 뿌리 자체가 그래서 뿌리를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뿌리가 빠져나갔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이미 건너갔으면 끝. 그래서 그런 딜레마를 계속 겪고 있어서 그 베네딕트 앤더슨이 상상된 공동체에서 이제 이런 중남미 같은 곳을 어떤 상상된 공동체, 상상된 정체성 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특히 칠레 같은 나라는 백인 국가를 국가 모토로 정체성을 삼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독립 이후에 뭐 18세기, 19세기 후반, 뭐 20세기 초반에도 신문, 뭐 언론 이런 지식인들이 우리는 백인 국가라는 거를 끝없이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원주민도 아니고 완전히 백인도 아니지만 자기는 유럽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웨스터너다라고 말을 하죠. 진짜 재밌는 사회네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그래서 가지 일들로. 그 기준으로 보면 동양인은 다 치노예요. 다 똑같아. 제가 그래서 칠레에서 보고 느낀 게 우리는 우리대로 중남미라고 좀 낮게 보는 게 있고 우리가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런 백인 엘리트층인데 그런 백인 엘리트층은 저 치노들 하고 깔보는 게 은근히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서로가 서로를 왜곡된 시각으로 왜곡된 감성으로 바라보면서 무시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치노라는 거는 사실 차이니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다 동양인 똑같이 그냥 이 주제도 뭐 재밌는 주제인데 이 전통은 스페인이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스페인이 필리핀도 오래 지배를 했기 때문에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따갈로그가 굉장히 스페인어가 많이 섞여 있고 그 필리핀의 사람들 이름 들어보면 다 스페인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필리핀의 독립운동가 호세리살도 결국 스페인어 이름이고 그 독립운동 시 미울티모 아디오스 나의 마지막 안녕도 스페인어로 썼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한 60대 이상의 학자분들은 스페인어를 써야 귀족 같은 느낌을 가지시더라고요. 이제 이후에 미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래서 중남미 대륙에 최초로 들어간 아시아 인종이 바로 필리핀을 통해서 들어간 차이니스 쿨리스 중국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겠죠,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어로 트라바카르 코모 치노스라는 말이 있어. 중국 사람처럼 일한다. 이 말은 좀 약간 깔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 싼값에 일 잘한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런 또 역사적인. 그리고 우리가 중남미를 다 하나로 보듯이 그 사람들이 볼 때도 동양 사람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긴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뭐 아르헨티나, 뭐 페루, 볼리비아, 칠레 사람 구별을 보라 그러면 다 중남미 똑같은 줄 알잖아요. 사실 구별 못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치노라고 하는 거를 비판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호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백인 뭐 많은 국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드니 가서 시티나 이런 데 나가 보면 한 60-70%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이제 중동 사람. 백인은 거의 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약간 그런 네. 개념으로. 네, 그러니까 칠레 자체에도 우리가 보통은 마푸체 인디오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디오들이 있었고. 아, 원주민들의. 네, 원주민들의 분포도가.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가장 지금 저항을 심하게 했고 오늘날까지도 저항을 하고 있는 인디오가 바로 마푸체고. 아까 우리가 지리 시간에 칠레 그 나라 이름이 땅끝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 아이마라어로. 아이마라. 이 땅끝에 사는 원주민들의 언어로 칠레가 땅끝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또 그 이스터 섬에가 뭐 라파누이족이 있고, 그러나 이제 다 섞였죠. 그래서 지금 누가 무슨 족이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예, 다 섞였기 때문에 뭐 마푸체라고 해도 순수 마푸체는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중국도 땅덩이가 넓으니까 네. 중국에서도 한족, 조선족, 위구르족 이렇게 종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나누고 또 뭐 회의하고 뭐 전체 회의할 때는 또 이렇게 종끼리 모이고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죠. 저건 아예 없어요? 없으나 이제 마푸체는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9년 10월에 시위가 일어나고 네. 헌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 마푸체 인디오 대표도 참여를 하게 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그런데 이제 전 칠레 국민이 마푸체 인디오라는 동질성을 느낄 수가 없죠. 너무나 다르죠. 다르니까. 백인 엘리트층이 있고 나를 그런 엘리트층은 자기를 원주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푸체 후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세비야에서 네. 1992년에 이제 세계 무역 박람회가 열릴 때 네. 칠레가 그 아이스버그를 나라를 상징하는 걸로 내놨어요. 전시물에. 빙산을.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따뜻한 남쪽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네. 중남미 따뜻한 남쪽 나라, 트로피칼한 기후 또는 원주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백색의 빙산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체성을 보여준 거죠. 무슨 뜻이에요? 차가움, 차가움, 이성, 백인, 하얀색. 네. 하얀색, 차가움, 이성.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남극도 있고 하니까 이 아이스버그를 자기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내놓은 거죠.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있어서 그 아리엘 돌프만이라는 칠레 작가가 네니 앤 디 아이스버그라고 식모와 아이스버그라는 소설을 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칠레 정체성 고민에 대해서 제가 이제 K-팝 수용 연구를 하는데 네. K-팝 팬들을 인터뷰해봐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웨스터너들과 뭐 오리엔탈은 달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자기 딜레마에 빠져서 뭐 동양 문화가 아시아 문화가 들어와서 웨스턴 컬처를 웨스터나이즈 하는 게 칠레고 이렇게 이제 딜레마에 많이 빠지기도 하죠. 예. 칠레 사회의 딜레마. 네. 우리는 유럽 사람인가 아니면 라틴 아메리칸인가. 네. 근데 칠레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라고 잘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 참. 그렇게 말하기 싫어해요. 좀 꺼려 하는데 그래서 대답을 약간 중의적으로 피해서 하죠. 그리고 너무 직접적으로 너를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면 sí or no, yes or no로 대답하기보다 somos diferente. 우린 달라요. 칠레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다르다라는 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 지금 들어보니까 안 좋게 생각하기 싫지만 좀 약간 좀 나누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좀 다르게 취급받고 싶겠죠? 네. 이거는 칠레가 유독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칠레, 아르헨티나 이쪽이 유독 심하고. 그런데 이제 흔히들 얘기하실 때 브라질은 굉장히 다문화 살고 멕시코에 가면 원주민이 없고 그러나 그들도 최고 궁극적인 목적은 백인 국가였어요. 그러나 백인 국가라고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원주민이 많았죠. 브라질엔 이미 흑인 노예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이나 멕시코에 가면 뭐 인종차별이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결국 거기도 지배층은 백인이고. 네. 저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딜레마라고 보는 거죠.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약간 네.
다 같은 사람인데도 인종별로 또 나누고 피부색으로? 그 안에서 네. 피부색으로 또 그 안에서 더 무슨 상위라고 생각하는 계급에 속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좀 아이덴티파이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 전통이 이미 식민 시대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만 많다고 해서 엘리트가 될 수 없어요. 약간 이미 태어난 문화적으로도. 패밀리 네임, 성씨와 내 주위가 엘리트 그룹인가. 그 그룹에는 아무나 낄 순 없죠. 그래서 제가 빵 얘기할 때 친구들이 불러주면 다 갔다는 이유가 이제 그런 백인 엘리트 대학이고 또 교수들이 그런 친구들이고 저는 좀 섬같이 있었지만 그래서 친구들이 불러주면 다른 친구가 가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너를 그 서클에 끼워주는 거야. 꼭 가 라고 해서 그렇게 친구들이 불러줄 때는 어떻게 갔죠. 보면 계급 사회가 좀 심한 편이다. 심하죠. 그러나 그게 법적인 계급 사회가 아니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보이지 계급이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계급을 뚫을 수 없는 여러 장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를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유치원부터 뭐 중고등학교까지 쭉 연결이 되면 네. 뭐 형제가 나온 사람, 부모도 그 학교를 나온 사람 이러면서 플러스가 된다거나 뭐 골프 클럽에 가입하고 싶으면 전 멤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네.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차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책값이 굉장히 비싸고. 책값. 네. 책값은 뭐 진짜 다른 해외 나가 보면은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네. 공부하려고 해도 돈 없으면 못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런 중남미 지역은 그게 더 심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칠레 사람들 혹은 중남미 사람들이랑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을 살짝 유러피안이라는 그렇죠. 시각으로 봐주는 봐줘야 게 얘기가 쉽죠.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그 점을 굉장히 칠레에서 안타깝게 봤던 게 네. 공항에 도착하시 여기 국민소득이 얼마야? 국민소득으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거기는 국민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리고 이미 그런 백인 엘리트층은 그 부자들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어지간한 부자가 따라갈 수 있는 부자가 아니고 빈부격차가 그게 심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백인 엘리트층은 유럽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복수 국적이 그렇죠. 되나 보네요. 유럽 갈 때는 뭐 유럽 여권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어떤 국가 정체성이 약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어떤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이게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통합을 하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독일계 성씨를 가진 많은 친구들이 요 소이알레만 너 독일 사람이야라고 말을 해요. 나 독일에 친척이 있어. 요 소이 프란세사.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어떤 그런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갈 때 중남미 여권보다 독일 여권이 더 좋겠죠. 이제 유학을 가도 유럽 여권으로 유럽 에라스무스 장학금 혜택도 받고 거기 가면 유럽이고 또 클럽 에스파뇰 뭐 스페인 클럽 여러 국가별 클럽이 있으면 제 친구 하나도 남편이 스페인 국적이라 자기도 결혼을 하면서 그 국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저를 그 스페인 클럽에 뭐 자기 생일에 거기서 밥 사주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거는 저랑 친한 것도 있지만 나는 이 클럽의 멤버야를 보여주는 것도 있죠. 일종의 쇼오프 개념으로 네, 그런 것도 있고 유럽이랑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굉장한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독일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중남미를 전혀 모르신다고 하다가 제가 중남미 얘기를 했더니 유럽에 정말 유학 가니까 중남미에서 온 애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칠레에서 왔는데 나는 독일 사람이고 뭐 난 독일 학교를 나왔고 이런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때 그걸 잘 이해를 못했대요. 네. 왜 그런지.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좀 달라. 이런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물으면 일단 기분 안 좋아하고 우리는 다른 중남미 나라와 달라. 왜냐하면 원주민 인디오가 많은 페루, 볼리비아 이런 데랑 한데 묶이기 싫은 거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슬프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케이. 비즈니스맨들이 상대하시는 분들은 엘리트층이라면 그걸 존중해 주시는 게 네, 어느 정도 유럽 쪽의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 또 게 뭐 식사 에티켓이라든가 모든 매너는 유럽식이죠.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래서 역사 준비하면서 결핍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결핍. 네. 지금 아까 저랑 얘기하시면서 어떤 결핍을 느끼셨나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한 게 사실
제가 이 나라를 뭐 가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들었을 때 드는 생각들이 생각 있는데 자체가 네, 어떤 거였어요? 이게 맞나? 네, 아이고 너무 뽑다. 그게 네. 결핍에 대한 생각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약간 네. 뭐라 그러지? 그런 뭐 잘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결핍, 또? 뭔가 뭐 정체성? 위위엔 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결핍, 네. 소속감,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네, 저는 한번 준비하면서 근대성의 결핍, 민족성의 결핍, 아하. 정체성의 결핍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은 우리로 뭉쳐 있다면 저쪽은 나와 우리가 그 끼리끼리의 우리죠. 백인들끼리는 백인들끼리의 우리. 왜냐하면 뭐 그 문화 연구자들이 말하는 뭐 홉스테드의 문화 분류나 이런 걸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중남미 사회도 그 우리 같이 컬렉티비즘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그 컬렉티비즘이 그 계층 내에서는 있는 거죠. 그러나 전체로는 합치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렵다. 네, 어렵죠. 네. 그런 어느 정도의 결핍 이런 네. 게 좀 보이는. 네. 우리인가 나인가 그렇죠. 한국과의 차이 컬렉티비즘 네. 아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오늘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외에도 네. 또 칠레에 대해서 본인이 또 느끼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럼요. 계실 테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댓글로 또 네. 달아주시면 네. 오히려 저희가 방송하면서 너무 좋은 게 네. 그런 댓글들의 그런 이거는 집단지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댓글들이 모이면 그 댓글을 또 보는 네, 그런 저도 재미도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중남미 어떤 면을 궁금해하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굉장히 칠레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무래도 시각이 섞여 있더라고요. 자꾸 저도 모르게 칠레 사람처럼 자꾸 판단을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궁금해하기는 하는지 좀 칠레를 썸을 타듯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들 또 네. 남겨주시면 거기서 또 다양한 네. 토론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칠레의 역사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네. 이런 것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칠레 시리즈 여러분들이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주제를 네. 또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따라서 또 칠레 시리즈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과 대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자 또 칠레 카톨릭대 교수 민원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